2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남긴 건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한텐 아직 말하지 마. 문자 2줄이었습니다. 그 문자 2줄을 받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퇴직하는 날이었으니까요.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닌 사람이고 그동안 참 고생도 많았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시부모 병원비 때문에 빠져나가던 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고 저녁엔 잡채도 조금 하고 퇴직 축하한다고 조용히 한 잔 따라주려고 소주도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고생 많겠네. 그렇게 말하자 그냥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27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말수적은 성격을 무뚝뚝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표현이 서툴 뿐이지 속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가정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8배 결혼했습니다. 돈 보고 한 결혼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랑에 눈이 먼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살면 조용하고 성실한 인생은 되겠구나. 그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몇 년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남편은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고 저는 집과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크게 아프셨고 몇 년 뒤에는 시어머니까지 병원 신세를 오래 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집 살림이 아니라 시댁 살림까지 제 몫이 됐습니다. 병원 예약도 제가 했고 입원 수속도 제가 했고 퇴원하면 죽 끓여다 드리는 것도 저였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면 우리 집 안 돌아간다. 평생 고맙게 생각할게.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저를 돌아봐주는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것들을 많이 미뤘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끊겼고 다니던 직장도 결국 그만뒀고 나중에는 제가 뭘 좋아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을 만큼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먼저였고 시댁 병원비가 먼저였고 남편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억울하다고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아내 역할이고 엄마 역할이고 며느리 역할이라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문제가 있었다면 남편이 퇴직 1년 전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고 평소엔 관심도 없던 향수를 사오고 주말이면 혼자 바람 쐬고 오겠다고 나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한 번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어?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네. 그러자 남편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깔끔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입으로 먼저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가고 있었고 큰아이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둘째도 취업해서 겨우 자리 잡던 때였습니다. 이제 와서 부부가 의심하고 싸우는 꼴을 아이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7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설마 그 한마디가 컸습니다. 그 설마가 사람을 참 오래 속입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이야기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퇴직금 들어오면 일단 건드리지 말자. 나중에 작은 집으로 옮기든 당신이 하고 싶다던 조그만 가게를 하든 천천히 생각해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조금 울컥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든 작은 밥집이든 내 이름으로 뭔가 하나 해보고 싶다고 가끔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형편이 안 됐고 아이들이 먼저였고 시부모가 먼저였고 남편은 늘 나중에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얘기를 하며 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저녁, 저는 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미역국을 다시 데우고 잡채도 조금 하고 좋아하던 나물 반찬도 꺼내놓고 퇴직 축하한다고 한 잔 따라주려고 소주도 차갑게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지나도 8시가 지나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을 먹는다고 했으니 늦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시쯤 전화를 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전화에 다정한 사람은 아니어도 전원을 꺼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날처럼 퇴직 정산이 있고 회식이 있고 중요한 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제 불안을 눌렀습니다. 퇴직식이 길어졌겠지. 술자리가 있겠지. 인사하느라 정신없겠지. 그런데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대답하자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찾으시는 거죠? 오늘은 기다리지 마세요. 이분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잘못 건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계속 전화하시면 이 사람 더 힘들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죠. 그 말이 끝나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은행 알림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공동계좌에서 7천만 원 출금. 받는 사람 이름은 낯설었고 메모란에는 짧게 전세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남편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한텐 아직 말하지 마. 그 문자 2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퇴직하는 날까지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린 사람, 아이들 아빠 체면 세워주려고 남들 앞에선 늘 좋은 남편인 척 말해준 사람, 시댁 일 생길 때마다 내 일처럼 뛰어다닌 사람, 그 사람에게 남겨진 말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자 2줄입니까? 그날 새벽 저는 남편 서랍을 처음 열어봤습니다. 결혼 27년 동안 저는 그 사람 물건을 몰래 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명함,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퇴직금 입금 이틀 전이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남편 이름, 보증금 7천만 원, 입주 예정일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배신을 당하면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손끝만 차가워지고 심장이 천천히 뛰고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는지 하나씩 되짚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을 밖에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생은 내가 했고 체면은 남편이 챙겼고 결정은 남편 혼자 했고 배신은 결국 내가 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입고 나간 셔츠 그대로였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오피스텔 계약서를 올려뒀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정말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표정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그제야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1년 좀 넘었어. 1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멍해졌습니다. 1년이면 우리 큰애 결혼 이야기 오가던 시기였고 제가 둘째 취업 걱정하던 시기였고 남편 퇴직 준비하느라 같이 은행 다니고 서류 떼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와 노후를 의논하는 척하면서 다른 여자와 살 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퇴직금도 그쪽으로 간 거야? 어제 전화한 여자는 누구야? 나한테 대체 뭐였어? 남편은 한참 있다가 아주 비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었어. 당신하고는 오래전부터 정이 없었잖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것도 사라졌습니다. 정이 없었다고요? 제가 27년 동안 정이 없어서 같이 살았습니까?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원비 맡고 시댁 병원비 대고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 부치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괜찮은 척 등 토닥이며 살아온 게 정이 없어서 한 일이었습니까? 정이 없었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사랑이 식은 사람이 아니라 책임이 무거워지자 더 쉬운 대로 옮겨간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희생을 받아먹고 늙어서는 퇴직금 들고 자기 기분 맞춰주는 여자한테 간 겁니다. 그게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눈물도 안 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말 듣기 좋게 포장하지 마. 당신 인생은 늘 내 인생 깎아 만든 거였어. 당신 회사 다닐 때 누가 집 지켰는데, 당신 부모 아플 때 누가 병원 뛰어다녔는데, 당신이 바깥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뒤에서 다 맞춰준 사람이 누군데.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무너졌는지보다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고 외로웠는지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비겁하면 사과보다 변명부터 합니다. 자기는 외로웠다. 집에 오면 숨이 막혔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왜 아픈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물고 늘어지지도 않았고 아이들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부터 갔습니다. 공동계좌 정리하고 남은 돈 확인하고 제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부터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원래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흉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가족의 노후 자금을 들고 나간 문제였고 제가 혼자 숨기면 나중에는 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큰애는 처음에 제 말을 잘 못 믿었습니다. 아니, 믿기 싫어했습니다.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저 역시 오래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자 아이들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둘째가 한참 있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제 참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처음 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안 나던 눈물이 그 한마디에 터졌습니다. 참지 말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늘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해해라, 가족인데 넘어가라, 그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와 옷가지를 챙기며 재산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집은 어차피 반반 생각하면 되고 아이들 결혼 앞두고 시끄럽게 하지 말자.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정리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굴 안 붉힌 건 내가 27년 동안 다 해준 거야. 이제는 당신 차례야.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서 마음을 완전히 걷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예민했으면, 조금만 더 따져 물었으면, 조금만 더 나를 먼저 챙겼으면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도 버렸습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무너진 이유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견딜 수 없었던 건 제가 평생 지켜온 집과 시간과 희생이 그 사람한테는 정리 가능한 것, 치우고 가면 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리던 아내, 퇴직 후 같이 병원 다니고 시장 가고 조용히 늙어갈 줄 알았던 아내, 그 사람한테 저는 이제 접어두고 나가면 되는 지난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눈치 볼 일도 없었고 누군가 기분 맞추느라 제가 사라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 남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계속 나를 잃는 게 더 불행하다는 걸. 혹시 지금도 아이들 다 키웠으니 참자,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노후에 혼자 되면 더 힘들다, 그 말 때문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는 아닙니다.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지키는 게 반드시 미덕은 아닙니다. 가족은 내 시간을 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달아가는 걸 제일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27년 산 남편에게 문자 2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결혼 27년이 끝났습니다. 너무 늦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이 제가 무너진 날이 아니라 제가 저를 다시 보게 된 첫날이었다고요. 저는 남편에게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제 삶을 밀어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문자 2줄을 받고도 끝까지 참고 정리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날부터 마음을 완전히 거두셨을까요? 이런 실사용 사연이 계속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